제막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막매가 같은 경우에는 19채 향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9채 향가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막매가라고 하는 향가는 아까 19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요 19채라고 하는 경우에는 총 10줄짜리의 향가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향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4구채, 8구채, 19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4구채 같은 경우에는 4줄짜리, 8구채는 8줄, 19채는 10줄짜리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19채 향가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까닭은 이 19채 향가가 가장 완성도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향찰 표기로 되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자 표기가 아니다. 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은 한글로만 쓰여 있지만 이게 원문을 갖다가 보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땐 한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한자가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쓴 차자 표기 중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 방식을 사용해서 쓰였다. 라고 하는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10줄을 크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4줄, 4줄, 2줄 이렇게 나누어서 총 3단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총 3단 구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후대에 시조의 갈래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조 같은 경우에도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향가의 3단 구성이 시조의 3단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죠. 자, 그리고 이 4줄, 4줄, 2줄 중에 이 마지막 2줄, 요 2줄을 갖다가 우리는 낙구라고 부르는데요. 요 낙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낙구의 첫 번째 어절, 그쵸? 첫 머리는 무조건 감탄사가 나타난다라는 점도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낙구의 첫 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된다라는 점도 후대에 시조갈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향가의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가 고정되는 것처럼 시조갈래의 종장의 첫머리는 무조건 3음절,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라는 점이죠. 네, 그럼 정리해보면 19채 향가의 3단 구성과 3단 구성의 마지막 두 줄인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후대에 등장한 시조갈래에 영향을 미쳐서 시조갈래도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고 시조의 종장의 첫머리가 3음절로 고정된다 라는 점으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향가의 갈래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더 먼저 보고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가 본인이 느끼는 안타까움, 애상감 또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노래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 라는 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막매가라고 하는 작품의 화자와 동일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을 고르시오라는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잦은 빈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자의 정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실 때 이 안에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표현이 어떠한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조관념을 사용하였는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문 내려가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첫 번째 네 줄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렸다 라고 하는 점에서 자, 화자가 머뭇거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머뭇거렸다 라고 하는 데에 담겨있는 화자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이러한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화자가 그 죽음을 목격한 이승의 공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쵸? 화자가 이승의 공간에서 누이의 죽음을 목격하고 머뭇거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나는 간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의 나는 누구일까? 라는 거. 그쵸? 지금 화자의 곁을 떠나간 사람은 누구인가를 따져봤을 때 주체는 누이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첫 번째 등장한 나는 누이가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등장한 나가 누이가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렇죠? 이때 미타찰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극락세계 내지는 천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나는 이때는 누이를 다시 만나게 될 주체가 화자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한 나와 끝에 등장하는 나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용 정리해보면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누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누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누이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화자는 두려움 내지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줄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장면인 네 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밑줄 친 부분들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쵸? 일단 떨어진 잎이라고 하는 건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생명력이 다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잎은 생명력이 다한 그렇죠. 누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이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뭇잎이 한 가지에서 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뭇잎이 매달려 있던 가지에서 떨어진 잎인 누이도 났고요. 나도 태어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한 부모를 상징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부모라고 하는 건 같은 부모를 의미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누이가 바람에 떨어진 잎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누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갑작스러운 바람,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누이가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었구나 라는 거 정리할 수 있고요. 요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라는 점은 누이의 요절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절이라는 뜻이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라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누이의 요절을 상징하는 거. 이른 바람에 누이가 잎처럼 떨어졌고요. 한 부모를 상징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지만 누이가 간 곳을 나는 모르고 있는 게 되겠죠.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갖다가 정리해보면, 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이 자라왔지만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고 그러한 누이가 간 곳을 화자는 모르고 있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정서 혹은 애상감, 비애감이라고 하는 정서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가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낙구라고 이야기했던 구절인데요. 자, 낙구의 첫머리 아아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죠. 낙구의 첫머리이기 때문에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다 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감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상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기능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아가 아니라 깨달음을 나타내기 위한 깨달음의 정서를 담은 아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떠한 부분을 깨달았느냐? 우리 바로 앞의 장면에서는 누이가 간 곳을 몰랐고요. 그 몰랐기 때문에 오로지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밖에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화자의 정서는 오로지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의 장면에 화자는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누구를? 누이를 재회할 것이다.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깨달음의 정서를 담은 라는 감탄사 쓰였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누이와 재회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을 느끼게 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구절 나옵니다.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화자의 정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내가 누이의 죽음을 오로지 슬퍼하면서 지내기만 할 게 아니라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라고 정리하는데요. 이 종교적인 승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간단히 봤을 때 종교적으로 극복했다라고 정리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자가 느끼고 있던 기존의 슬픔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로 변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 정리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화자의 정서가 변화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이별의 정황과 애상감, 비애감을 느끼고 있던 정서에서 화자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학습활동 조금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한 가지, 잎, 바람, 이 뜻하는 바라는 건 상징하는 바를 정리해보자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떨어지는 잎이라고 하는 건 죽은 누이를 뜻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는 잎이 나는 곳이니까 무엇을 상징한다? 같은 부모를 상징한다 라고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존재니까 누이의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자, 이른 바람이라고 정리가 된다면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혹은 누이의 요절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말해보자.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은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타 차례에서 만날 거니까 도닦으면서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슬픔의 종교적 승화 내지는 슬픔의 종교적 극복이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정리한 시상전개를 바탕으로 낙구에 제시된 감탄사의 기능이 있었죠? 자, 요 감탄사 뭐였었죠? 라고 하는 감탄사가 쓰였고요. 이 감탄사의 기능을 설명해 보자면, 자, 이전까지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화자가 두려움 내지는 안타까움,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보였지만 이 감탄사가 등장함으로써 시상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고 화자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목